눈물로 고백합니다. 제가 한국에서 봤던 건 충격적인 고백이 시작됩니다. 일본 명문대 여학생의 눈물 어린 참회, 도쿄, 와세다 대학생들도 놀란 한국 역사의 진실. 그녀는 왜 모든 일본 국민들에게 사과하라고 외쳤을까요? 지금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도쿄대학교 국제관계학과 3학년 시마다 카나데라고 합니다. 20살까지 제 인생은 완벽했습니다. 명문 여대에 다니고 좋은 성적을 받고 친구들과 어울리며 평범한 대학 생활을 즐겼죠. 그리고 무엇보다 저는 제가 세계 최고의 나라, 일본에서 태어난 것을 자랑스럽게 생각했습니다. 고등학교 역사 수업 시간, 우리는 메이지 유신 이후 일본의 눈부신 근대화와 발전, 그리고 아시아 국가들을 문명화시키기 위한 일본의 노력에 대해 배웠습니다. 교과서에는 일본은 한국의 근대화를 위해 도움을 주었다라고 명확히 적혀 있었어요. 철도를 건설하고 학교를 세우고 낙후된 국가를 발전시켰다고요. 모리 교수님의 동아시아 근대사 수업은 제가 가장 좋아하던 강의였습니다. 특히 한국에 관한 내용이 나올 때마다 그는 항상 강조했죠. 독도는 역사적으로 일본의 영토였으며 한국이 불법적으로 점거하고 있습니다. 위안부 문제도 당시 상황에서 자발적으로 선택한 직업이었습니다. 우리는 그 말을 의심 없이 받아들였습니다. 왜 의심해야 했을까요? 교과서에 쓰여 있고 교수님이 가르치는 내용인데요. 한국인들은 역사를 왜곡하고 감정적으로 대응합니다. 모리 교수님의 이 말이 가장 기억에 남아요. 그는 한일 관계가 개선되지 않는 이유가 한국의 반일 감정 때문이라고 설명하셨어요.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열심히 필기했습니다. 도쿄대학교 축제 때는 올바른 역사 인식 부스를 운영하기도 했어요. 독도가 일본 땅이라는 역사적 증거를 전시하고 한국의 반일 감정이 얼마나 비이성적인지를 보여주는 자료를 전시했죠. 심지어 저는 SNS에 왜 한국인들은 계속 과거에 집착하는 걸까? 라는 글을 올려 친구들의 많은 공감을 받기도 했습니다. 도쿄에 있는 한 한국 음식점에서 일했던 아르바이트 경험도 있어요. 저는 그곳에서 한국인 주인에게 독도는 일본 땅이죠? 라고 농담처럼 물어본 적도 있었습니다. 주인은 웃음으로 넘겼지만 지금 생각하면 얼마나 무례했는지 모르겠네요. 그런 제가 한국에 가게 될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더군다나 그곳에서 제 인생이 완전히 뒤바뀔 거라는 사실은요. 시마다 카나데 이화여자대학교 교환학생 프로그램 최종 합격자로 선발되었습니다. 국제교류처에서 받은 이메일을 읽는 순간 제 얼굴에서 웃음기가 싹 사라졌습니다. 한국이라니요? 저는 분명 지원서에 최우선 희망국가로 미국의 컬럼비아 대학교, 두 번째로 영국 옥스퍼드, 세 번째로 프랑스 소르본 대학교를 적었습니다. 한국은 선택지에도 없었어요. 황급히 국제교류처로 달려갔습니다. 죄송합니다만 제가 한국을 지원한 적이 없는데요. 요시다 직원은 미안한 표정으로 컴퓨터 화면을 보여주었습니다. 카나데 양, 여기 지원서에 네 번째 희망으로 이화여자대학교라고 적혀 있어요. 상위 3개 대학은 모두 경쟁률이 너무 높았고 네 번째로 선택한 이화여대는 합격했네요. 축하해요. 저는 기억이 나지 않았습니다. 아마도 지원서 마감 직전에 급하게 작성하면서 혹시 모르니 아시아 대학도 하나 넣어둬야지라는 생각으로 무심코 적었던 것 같습니다. 여대생이다 보니 이화여대가 떠올랐던 거겠죠. 취소할 수는 없나요? 이미 이화여대의 학생 명단이 통보됐어요. 지금 취소하면 우리 학교와 이화여대의 교류관계에 문제가 생길 수 있어요. 게다가 여성 국제교류 장학금도 받게 되어 있는데 저는 큰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제가 받은 장학금은 학비와 생활비 전액을 지원하는 귀한 기회였습니다. 이걸 포기한다는 건 어리석은 일이었죠. 한 학기만 가면 되는 거죠? 그래, 4개월이면 끝나요. 금방 지나갈 거예요. 집에 돌아와 부모님께 이 소식을 전했을 때 어머니는 의외로 기뻐하셨습니다. 한국? 좋은 기회구나. K뷰티가 요즘 정말 인기 있어. 화장품 좀 사와다오. 아버지는 조금 다른 반응이었습니다. 한국은? 조심해라. 그쪽 사람들이 일본에 대해 안 좋게 생각한다고 하더구나. 저녁 식사 자리에서 아버지는 자신의 대학 시절 한국인 유학생과의 불편했던 경험을 들려주셨습니다. 독도 문제로 격렬하게 다툰 이야기,
한국 학생들이 일본 정부에 항해 시위를 벌인 이야기. 그 모든 것이 제 불안감을 키웠습니다. 그냥 공부에만 집중하고 역사 문제는 언급하지 마라. 괜히 시비 걸리지 않게 조심하는 게 좋을 거야. 최소한의 접촉으로 조용히 학기를 마치자. 그렇게 마음먹고 있었지만 서울행 비행기 티켓을 예약하는 순간부터 이상하게도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설렘인지 불안인지 구분할 수 없었지만 어쩐지 제 인생의 큰 전환점이 될 것 같은 예감이 들었습니다. 비행기에서 내리는 순간 제 가슴은 이상하게 쿵쾅거렸습니다. 인천국제공항. 일본과 불과 2시간 거리지만 저에게는 마치 다른 행성에 도착한 것 같은 기분이었습니다. 적국에 들어왔다. 그런 생각을 하자마자 스스로가 부끄러워졌습니다. 한국은 적국이 아니잖아요. 그냥 이웃나라일 뿐인데 그동안 제 머릿속에는 어떤 선입견이 자리 잡고 있었던 걸까요? 입국 심사대에 서서 기다리는 동안 저는 주변을 유심히 살펴봤습니다. 공항은 깨끗하고 현대적인 모습이었습니다. 사실 나리타 공항과 비교해도 전혀 뒤처지지 않았죠. 오히려 더 세련된 느낌마저 들었습니다. 여권 주세요. 한국어로 말하는 입국 심사관에게 여권을 건넸습니다. 그녀는 제 일본 여권을 보고 잠시 표정이 변했습니다. 라고 생각했는데 그냥 제 착각이었나 봅니다. 그녀는 미소를 지으며 영어로 물었습니다. 방문 목적이 뭔가요? 교환학생입니다. 이화여자대학교에서 한 학기 공부할 예정입니다. 그녀는 고개를 끄덕이더니 도장을 쿵 찍고 여권을 돌려주었습니다. 환영합니다. 좋은 시간 보내세요. 예상과 달리 아무런 적대감도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친절했죠. 수화물을 찾아 출구로 향하면서 저는 공항에 붙어있는 한글 안내판들을 바라봤습니다. 이상하게 생긴 문자들. 하지만 그 아래에는 친절하게 영어와 일본어, 중국어 번역까지 붙어 있었습니다. 이화여대에서 보낸 환영팀 학생이 제 이름이 적힌 팻말을 들고 서 있었습니다. 김민지라는 학생이었습니다. 그녀는 밝은 표정으로 제게 다가왔습니다. 시마다 카나데시죠? 안녕하세요. 이화여대 국제교류 도우미 김민지입니다. 일본어로 인사할게요. 곤니치와. 그녀의 일본어 발음은 조금 어색했지만 노력하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제가 한국어를 전혀 모른다는 점을 고려해 영어로 대화를 이어갔습니다. 캠퍼스까지는 약 40분 정도 걸립니다. 피곤하시면 주무실 수도 있어요. 민지의 차를 타고 서울로 향했습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도시의 모습은 제 상상과 완전히 달랐습니다. 높이 솟은 현대적인 빌딩들, 복잡하게 얽힌 고가도로, 깔끔한 거리. 마치 도쿄와 비슷하면서도 또 다른 느낌이었습니다. 서울이 생각보다 발전했네요. 그 말을 무심코 내뱉은 후에야 그것이 얼마나 신뢰가 될 수 있는지 깨달았습니다. 하지만 민지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많은 일본 분들이 그렇게 말씀하세요. 하지만 서울은 오랫동안 아시아의 주요 도시였어요. 다만 우리가 겪었던 역사적 어려움들이 있었죠. 그녀의 말에서 뭔가 복잡한 감정이 느껴졌지만 더 이상 그 주제를 파고들고 싶지 않았습니다. 저는 피곤한 척 눈을 감았고 이화여대 기숙사에 도착할 때까지 침묵을 지켰습니다. 캠퍼스에 들어서자 아름다운 건물들과 나무들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특히 메인 건물은 웅장하고 품격 있는 모습이었습니다. 한국의 대학이 이렇게 아름다울 줄이야 하는 생각이 들었지만 그 마음을 숨기며 무표정하게 민지를 따라갔습니다. 기숙사에 짐을 풀고 난 다음 날 제 첫 수업이 시작되었습니다. 국제학부 소속이라 모든 강의는 영어로 진행되었죠. 첫 시간은 동아시아 근현대사였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이 수업은 제가 가장 피하고 싶었던 과목이었습니다. 아버지의 조언이 생각났지만 전공 필수 과목이라 어쩔 수 없었죠. 박지원 교수님은 50대 중반의 단정한 모습이었습니다. 한국인이지만 미국 컬럼비아 대학에서 박사 학위를 받았다고 자신을 소개했습니다. 첫 수업은 19세기 말부터 20세기 초 동아시아 정세에 대한 개괄이었습니다. 오늘은 일본의 제국주의 팽창과 한반도 식민지화 과정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교수님의 말에 저는 긴장했습니다. 일본 학생인 제가 이 자리에 있다는 걸 알고 있을까요? 그는 제게 특별한 시선을 주지 않았지만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1876년 강화도 조약부터 시작된 일본의 조선 침탈은 단계적이고 계획적이었습니다. 메이지 유신 이후 서구 열강을 모방해 제국주의 노선을 택한 일본은 교수님의 설명은 제가 일본에서 배웠던 내용과 완전히 달랐습니다. 일본 교과서에서는 조선의 개항을 도왔다고 표현했던 강화도 조약이 여기서는 불평등 조약을 강제했다고 설명되었습니다. 프로젝터에는 당시 조선인들의 생활상을 보여주는 흑백 사진들이 떠올랐습니다. 일제 헌병에게 매를 맞는 조선인, 강제 노동에 끌려가는 사람들, 일본어 사용을 강요받는 학교 아이들. 이런 사진들은 일본 교과서에서 한 번도 본 적이 없었습니다. 카나다시, 혹시 일본 교과서에서는 이런 내용을 어떻게 다루나요? 갑작스러운 질문에 저는 당황했습니다. 강의실의 모든 학생들이 저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일본의 식민 통치가 한국의 근대화에 도움이 되었다고 배웁니다. 교실이 순간 조용해졌습니다. 몇몇 한국 학생들의 얼굴에 불만스러운 표정이 스쳤지만 교수님은 차분하게 반응했습니다. 흥미롭군요. 그것이 바로 역사인식의 차이입니다. 같은 사건도 어떤 관점에서 보느냐에 따라 전혀 다르게 해석될 수 있죠. 교수님은 이어서 일본 학계의 식민지 근대화론과 그에 대한 비판을 설명했습니다. 그리고 일제강점기 한국인들의 실제 생활과 저항운동에 대한 구체적인 자료들을 보여주었습니다. 저는 특히 3.1 운동에 관한 설명에 주목했습니다. 평화적인 만세 시위에 일본군이 총을 쏘고 칼을 휘두르는 장면의 사진들이 연달아 나왔습니다. 수업이 끝나고 교실을 나오는데 다리가 후들거렸습니다. 이건 단순한 관점 차이일까요? 아니면 제가 20년간 왜곡된 역사를 배워왔던 걸까요? 갑자기 머릿속이 복잡해졌습니다. 일본에서 배운 내용이 사실이라면 왜 이렇게 상세한 자료와 증언들이 여기 존재하는 걸까요? 복도에 서서 창밖을 내다보는데 박 교수님이 다가왔습니다. 카나다 양 첫 수업 어땠나요? 너무 당황스러웠다면 미안합니다. 아니요. 그냥 많이 다르네요. 제가 배운 것과는. 교수님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역사는 종종 승자의 시각에서 쓰여집니다. 하지만 진실은 항상 다양한 목소리를 통해 드러나죠. 다음 수업에서는 유관순 열사와 독립운동가들의 이야기를 다룰 예정이에요. 언제든 질문이 있으면 찾아오세요. 그날 저녁 기숙사 방에 돌아왔을 때 드디어 제 룸메이트를 제대로 만났습니다. 공항에서 저를 맞이해준 그 학생 김민지였습니다. 세상이 참 좁다고 느꼈습니다. 카나데 씨 어때요? 첫날 수업은 괜찮았어요? 민지는 책상에서 공부하다가 고개를 들더니 밝게 웃었습니다. 그녀의 친절함이 오히려 불편하게 느껴졌습니다. 아침의 충격적인 수업 내용과 그녀의 밝은 태도 사이에서 혼란스러웠습니다. 그녀는 정말로 일본인인 저를 싫어하지 않는 걸까요? 그냥 괜찮았어요. 어떤 수업 들으셨어요? 동아시아 근현대사. 민지의 표정이 잠시 굳어졌습니다. 그녀도 알고 있었을까요? 제가 그 수업에서 얼마나 불편했을지? 박지원 교수님 수업이군요. 조금 강경한 분이긴 하지만 학문적으로는 정말 뛰어나신 분이에요. 저는 대답 대신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침대에 앉아 가방에서 책을 꺼내며 대화를 피하려 했습니다. 저녁 먹었어요? 학생 식당 메뉴가 오늘 꽤 괜찮았는데. 아직이요. 나중에 혼자 먹을게요. 민지는 잠시 망설이더니 말했습니다. 괜찮다면 같이 먹을래요? 캠퍼스 근처에 맛있는 일본 라멘집이 있어요. 제가 자주 가는 곳인데. 일본 음식? 저는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한국인이 일본 음식을 즐긴다고요? 일본 음식 좋아해요? 네, 특히 라멘. 작년에 도쿄 여행 갔을 때 이치란 라멘을 먹고 완전 팬이 됐어요. 서울에도 비슷한 맛집이 있거든요. 모든 한국인이 일본을 혐오한다는 제 선입견이 조금씩 흔들리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경계심은 남아있었습니다. 괜찮아요. 피곤해서 그냥 쉴래요. 민지의 얼굴에 실망감이 스쳤지만 곧 이해한다는 듯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럼 방에서 간단히 먹을래요? 컵라면 있는데. 일본 니신 브랜드예요. 그녀가 건넨 컵라면을 받아들며 저는 혼란스러웠습니다.
왜 이렇게 친절한 걸까요? 역사 수업에서 들은 내용을 생각하면 그녀가 저를 경계하거나 심지어 미워해도 이상하지 않을 텐데. 물을 끓여 컵라면을 준비하는 동안 민지는 자연스럽게 이야기를 이어갔습니다. 카나데 씨, 이번 주 토요일에 우리 동아리에서 서대문 형무소를 방문하는데 혹시 관심 있어요? 근현대사 수업 듣는다면 한번 가볼 만한 곳이에요. 서대문 형무소요? 네, 일제시대 때 독립운동가들이 수감되었던 곳이에요. 특히 유관순 열사에 관한 전시가 인상적이에요. 저는 목이 메었습니다. 유관순이라는 이름은 처음 들었지만 분명 일본에 대한 안 좋은 역사가 가득한 곳일 텐데 왜 저를 초대하는 걸까요? 민지의 서대문 형무소 방문 제안을 뒤로하고 다음 날 저는 조용히 혼자만의 시간을 갖기로 했어요. 독서실에서 조용히 공부하려던 계획은 중앙도서관 앞 광장에서 벌어진 행사 때문에 흐트러졌습니다. 독도는 우리 땅 마이너스 역사적 진실과 증거 전시회. 커다란 현수막이 바람에 흔들리고 있었고 수십 명의 학생들이 전시 부스를 둘러싸고 있었어요. 저는 발걸음을 멈췄습니다. 다케시마라고 배워왔던 그 섬, 일본 교과서에서는 명백히 일본의 고유 영토라고 가르쳤던 그곳이었으니까요. 호기심을 이기지 못하고 전시회로 다가갔습니다. 역사적 지도와 문헌, 고지도들이 유리 케이스 안에 전시되어 있었고 학생회 소속으로 보이는 여학생이 설명을 하고 있었어요. 독도는 울릉도와 함께 고려시대부터 우리나라 영토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삼국사기와 세종실록 지리지에도 명확하게 우리 땅으로 표기되어 있죠. 저는 자신도 모르게 한 발짝 뒤로 물러섰습니다. 동시에 일본에서 배웠던 내용이 떠올랐어요. 다케시마는 시마네현에 속한 일본 고유의 영토라는 문구가 교과서에 선명하게 적혀 있었던 것 같았습니다. 질문 있으신가요? 설명을 마친 학생회 여학생이 저를 발견하고 말을 걸었어요. 그 순간 주변 학생들의 시선이 일제히 저에게 쏠렸습니다. 저, 혹시 일본인이신가요? 제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제 외모나 태도가 일본인임을 드러냈나 봐요. 네, 교환학생 시마다 카나데입니다. 말을 마치자 주변에서 작은 웅성거림이 들렸습니다. 불편한 침묵이 잠시 흘렀어요. 일본에서는 독도를 어떻게 가르치나요? 학생회 여학생이 다시 물었습니다. 질문은 공격적이지 않았지만 저는 왠지 코너에 몰린 느낌이 들었어요. 하지만 정직하게 대답하기로 했습니다. 다케시마라고 부르고 일본 영토라고 배웠어요. 1905년에 시마네현에 편입됐다고. 제 말이 끝나기도 전에 주변에서 한숨 소리가 들렸습니다. 한 남학생이 앞으로 나섰어요. 그건 러일전쟁 중에 일방적으로 편입한 불법적 조치였어요. 당시 한국은 일본의 강압으로 외교권을 빼앗긴 상태였습니다. 저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일본에서는 이런 맥락을 전혀 배우지 않았거든요. 그리고 여기 보세요. 다른 여학생이 고지도를 가리켰어요. 1667년 일본 도토리번의 이노큐양 망도에도 울릉도와 독도는 조선 영토로 명확히 표기되어 있어요. 일본의 고문서조차 독도가 한국 땅임을 인정했습니다. 점점 더 많은 학생들이 모여들었고 저는 숨이 막히는 것 같았어요. 제가 20년간 믿어왔던 사실이 이렇게 도전받는 상황이 너무 당혹스러웠습니다. 일본 정부는 왜 역사를 왜곡하는 걸까요? 누군가 물었어요. 그 질문은 저를 향한 것이 아니었지만 마치 제가 일본 정부를 대표하는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손바닥에 땀이 배기 시작했어요. 저는 그때 익숙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카나데, 여기서 뭐해? 민지였어요. 그녀가 저를 발견하고 다가왔습니다. 상황을 눈치챘는지 자연스럽게 제 팔을 잡았어요. 미안해요. 약속 시간이 다 됐어. 우리 가야 해. 민지는 저를 자연스럽게 전시회 밖으로 이끌었습니다. 저는 마치 구조된 것 같은 안도감을 느꼈어요. 민지가 저를 전시회 밖으로 데려온 후 우리는 조용한 카페로 들어갔어요. 저는 여전히 혼란스러웠고 열기가 식지 않은 얼굴을 양손으로 감쌌습니다. 괜찮아요? 민지가 물었어요. 네, 고마워요. 하지만 왜 나를 도와준 거예요? 민지는 잠시 생각하더니 대답했습니다. 상황이 불편해 보였거든요. 그리고 사실 역사 문제는 정말 복잡해요.
한국인인 제가 봐도 그래요. 그 말에 조금 마음이 놓였습니다. 민지는 계속해서 말했어요. 카나데시 토요일 서대문 형무소 방문. 아직 제한 유효해요. 가고 싶으면 같이 가요. 순간 망설였지만 이상하게도 가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어쩌면 일본에서 배운 것과 한국에서 보는 것 사이의 진실을 찾고 싶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네, 가볼게요. 토요일 아침 민지와 함께 서대문 형무소로 향했습니다. 가는 길에 민지가 설명해 주었어요. 이곳은 일제강점기에 독립운동가들이 수감되고 고문받던 곳이에요. 특히 많은 여성 독립운동가들도 있었죠. 건물에 들어서자마자 숨이 막힐 듯한 무거운 분위기가 느껴졌습니다. 좁은 간방들, 고문 도구들, 그리고 벽에 걸린 수많은 사진들. 과거의 고통이 생생하게 전해져 왔어요. 특히 충격적이었던 건 고문실이었습니다. 물고문, 전기고문, 손톱뽑기 등 잔인한 고문 도구들이 전시되어 있었어요. 설명을 읽으면서 가슴이 조여들었습니다. 이건 정말 말을 잇지 못했어요. 민지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유관순 열사는 이곳에서 고문을 받다가 19살에 돌아가셨어요. 유관순 열사의 이야기를 듣고 나니 갑자기 눈물이 나올 것 같았습니다. 19살. 저보다 어린 나이였어요. 19이라고요? 그냥 학생이었던 거네요. 네, 그녀는 그저 나라의 독립을 바랐던 학생이었어요. 전시실 한쪽에는 유관순 열사가 쓴 편지가 있었습니다. 나라를 위해 몸바치는 일, 이보다 더 영광스러운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 글을 읽으면서 저도 모르게 떨리는 손으로 눈물을 닦았어요. 그날 본 것들은 일본 교과서에서는 한 줄도 나오지 않았던 내용이었습니다. 일제강점기는 식민지 근대화라는 단어로 포장되어 있었고 이런 잔혹한 행위들은 전혀 언급되지 않았어요. 형무소를 나오면서 뭔가 무거운 것이 제 가슴을 짓누르는 것 같았습니다. 민지는 말없이 제 옆을 걸었어요. 민지. 일본 교과서에는 이런 내용이 없어요. 전혀 배우지 않았어요. 그게 바로 많은 한국인들이 화내는 이유예요. 역사를 부정하는 것 같아서요. 돌아오는 버스 안에서 저는 창밖을 바라보며 계속 생각에 잠겼습니다. 제가 알고 있던 역사와 여기서 본 역사 사이에는 너무나 큰 간극이 있었어요. 어느 쪽이 진실일까? 아니면 둘 다 각자의 방식으로 진실의 일부분일까? 그날 밤 저는 처음으로 인터넷에서 위안부에 대해 검색했습니다. 일본 교과서에서 단 한 줄로 처리되었던 그 역사의 실체를 알고 싶었어요. 서대문 형무소 방문 이후 저는 밤마다 인터넷에서 한일 관계의 역사를 찾아보기 시작했어요. 위안부 강제징용, 문화재 약탈. 일본 교과서에서 배웠던 것과는 너무나 다른 내용들이 저를 혼란스럽게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일본에서 할머니의 편지가 도착했어요. 할머니는 도쿄에서 멀리 떨어진 시골 마을에 사시는데 제가 어릴 때부터 가장 친했던 분이에요. 편지를 뜯자 할머니의 정갈한 필체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사랑하는 카나데에게 한국에서 잘 지내고 있니? 처음 가는 나라라 걱정이 많았을 텐데 내가 용기 있게 도전하는 모습이 자랑스럽구나. 평소와 다름없는 안부 인사가 이어지다가 마지막 부분에 이르러 제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사실 오랫동안 너에게 말하지 못한 이야기가 있단다. 내가 16살이던 1944년 우리 마을에서도 여러 소녀들이 공장에서 일할 수 있다는 말에 징용되어 갔어. 내 친한 친구 유미코도 그중 하나였지. 그런데 전쟁이 끝난 후에도 유미코와 다른 소녀들은 돌아오지 못했어. 몇 년 후 우연히 만난 유미코의 언니에게 들었는데 유미코는 공장이 아닌 군인들을 위한 위안소로 보내졌다고 해. 그 이야기를 듣고 얼마나 충격을 받았는지 모른단다. 내가 한국에 있다는 소식을 듣고 문득 유미코와 그 시절 소녀들이 생각났어. 아마 한국에서도 그런 끔찍한 일을 당한 소녀들이 많았을 거야. 카나데, 역사는 때로 아프고 부끄러운 진실을 품고 있단다. 하지만 우리는 그 진실로부터 눈을 돌리면 안 돼. 내가 한국에서 많은 것을 배우고 느끼길 바란다. 사랑한다, 내 소중한 손녀야. 편지를 다 읽고 나서 저는 한참 동안 침대에 앉아 있었어요. 할머니도 알고 계셨던 거예요. 교과서에도 역사 수업에도 나오지 않았던 그 진실을. 가슴이 아팠습니다.
그 밤 저는 할머니께 답장을 썼어요. 할머니 편지 감사합니다. 저도 여기서 많은 것을 배우고 있어요. 한국 친구도 사귀었고 서대문 형무소도 다녀왔어요. 할머니가 말씀해주신 이야기 절대 잊지 않을게요. 더 많이 알고 싶어요. 진실을요. 할머니의 편지를 받은 후 마음이 무거웠어요. 밤늦게까지 잠을 이루지 못하고 침대에 누워 있었죠. 창밖으로 보이는 서울의 야경이 낯설게 느껴졌습니다. 아직 안 자요? 기숙사 방 반대편에서 민지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그녀도 잠들지 못한 모양이었죠. 네, 생각할 게 많아서요. 무슨 고민 있어요? 말해도 괜찮다면. 잠시 망설였지만 누군가와 이야기를 나누고 싶었어요. 할머니께 편지를 받았어요. 할머니 친구가 위안부로 끌려갔다고. 방 안이 갑자기 조용해졌습니다. 민지의 침대에서 이불 스치는 소리가 들리더니 그녀가 제 침대 옆으로 다가왔어요. 그랬군요. 많이 힘들겠네요. 일본에서는 이런 이야기를 거의 못 들어요. 교과서에도 한 줄 정도만 나오고 위안부가 있었다라는 사실만 짧게요. 민지는 잠시 침묵했다가 조용히 말했어요. 우리 할머니의 언니도 위안부였대요. 할머니는 그 이야기를 하실 때마다 울으세요. 우리는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그저 창밖을 바라보며 각자의 생각에 잠겼죠. 카나데 씨, 내가 처음에는 일본인 룸메이트를 싫어했어요. 민지의 고백에 놀랐지만 어쩐지 예상했던 말이었어요. 알아요. 이해해요. 아니요, 말 좀 끝까지 들어봐요. 처음에는 싫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달라요. 카나데 씨가 우리 역사에 관심을 갖고 진실을 알고 싶어 하는 모습을 보니까 참 용기 있다고 생각했어요. 민지의 말에 가슴이 따뜻해졌어요. 사실, 저도 혼란스러워요. 일본에서 배운 것과 여기서 보는 것이 너무 달라서 어느 쪽이 진실인지 아마 절대적인 진실은 없을 거예요. 양쪽 다 자기 관점에서 본 역사니까. 하지만 중요한 건 서로의 아픔을 인정하고 공감하는 거 아닐까요? 민지의 말에 깊이 공감했어요. 그녀는 계속해서 말했습니다. 저희 역사 수업에서 좋아하는 문구가 있어요. 역사를 잊은 민족에게 미래는 없다. 하지만 저는 이렇게 덧붙이고 싶어요. 타인의 아픔을 공감하지 못하는 민족에게도 미래는 없다고요. 그날 밤 우리는 각자의 나라에서 배운 역사, 할머니 세대의 이야기, 그리고 우리가 바라는 미래에 대해 오랫동안 이야기를 나눴어요. 처음으로 민지를 진정한 친구처럼 느꼈습니다. 민지, 위안부 할머니들 만날 수 있는 곳이 있어요? 있어요. 나눔의 집이라고. 가보고 싶어요? 네, 가보고 싶어요. 다음 주 수요일, 민지와 저는 경기도 광주에 위치한 나눔의 집으로 향했습니다. 버스를 타고 가는 내내 마음이 무거웠어요. 할머니들을 뵙게 된다는 생각에 긴장도 되고 어떤 말씀을 드려야 할지 걱정도 됐습니다. 괜찮아요. 할머니들은 화를 내는 분들이 아니에요. 일본 정부에는 분노하셔도 개인에게는 오히려 따뜻하세요. 민지의 말이 조금은 위안이 됐지만 여전히 불안했습니다. 일본인인 제가 그곳에 가도 되는 걸까요? 나눔의 집에 도착하자 조용하고 평화로운 분위기가 저희를 맞이했습니다. 작은 정원이 있었고 그 안에는 소녀상이 세워져 있었어요. 맨발의 소녀가 의자에 앉아있는 모습이었습니다. 평화의 소녀상이에요. 위안부 피해자들을 상징해요. 지금은 세계 여러 나라에 세워져 있어요. 소녀상을 보는데 가슴이 아팠습니다. 저와 비슷한 또래의 소녀들이 겪었을 고통을 생각하니 눈물이 날 것 같았어요. 나눔의 집 입구에서 자원봉사자 선생님이 저희를 맞아주셨습니다. 민지가 저를 소개했어요. 일본에서 온 교환학생이에요. 할머니들의 이야기를 듣고 싶어 왔어요. 자원봉사자 선생님은 잠시 놀란 듯 했지만 곧 따뜻한 미소를 보여주셨습니다. 용기를 내서 와줘서 고마워요. 오늘은 김학순 할머니의 증언 영상을 보여드리고 이후에 이용수 할머니를 만나실 수 있어요. 먼저 작은 전시관에서 영상을 보았습니다. 1991년 8월 김학순 할머니가 최초로 위안부 피해 사실을 공개 증언하는 영상이었어요. 그 당시 67세였던 할머니는 떨리는 목소리로 자신의 경험을 이야기하셨습니다. 14살 때 속아서 끌려갔어요. 군인들이 줄을 서서 하루에 몇십 명씩. 할머니의 증언을 들으며
저는 참을 수 없는 충격을 느꼈습니다.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이런 끔찍한 일이 실제로 있었다니. 그것도 제 나라 사람들에 의해서. 영상 시청 후 저희는 이용수 할머니를 만났습니다. 90세가 넘으신 할머니는 여전히 맑은 정신으로 저희를 반겨주셨어요. 어서 와요. 일본에서 온 학생이구나. 할머니 앞에 앉았을 때 죄송하다는 말밖에 나오지 않았습니다. 할머니, 정말 죄송합니다. 할머니는 제 손을 따뜻하게 잡으셨습니다. 너는 사과할 필요 없어. 내가 한 일이 아니잖아. 하지만 진실을 알고 기억해주면 좋겠다. 이런 일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도록. 할머니는 당신의 이야기를 들려주셨습니다. 14살의 공장에서 일할 수 있다는 말에 속아 끌려가 3년 동안 중국 여러 지역의 위안소에서 겪은 끔찍한 일들. 해방 후에도 오랫동안 말하지 못했던 아픔. 그리고 정의를 위한 오랜 싸움. 그날 나눔의 집을 나오면서 저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된 것 같았습니다. 할머니의 손을 잡았던 감각이 아직도 제 손에 남아있는 것 같았어요. 민지,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있을까? 있어요. 진실을 기억하고 알리는 거예요. 위안부 할머니들을 만난 후 저는 깊은 혼란에 빠졌어요. 일본에서 배웠던 역사와 한국에서 마주한 진실 사이의 간극이 너무 컸습니다. 마음속 질문들이 끊임없이 맴돌았어요. 수업이 끝난 후 용기를 내어 박지원 교수님을 찾아갔습니다. 교수님 연구실 문 앞에서 한참을 망설이다 조심스럽게 노크했어요. 들어오세요. 연구실은 책과 자료들로 가득했습니다. 벽면에는 역사적 사진들과 지도가 걸려 있었고 책상 위에는 논문들이 쌓여 있었어요. 아, 시마다 학생이군요. 무슨 일이죠? 교수님, 저 역사에 대해 이야기하고 싶어서요. 제 목소리가 떨렸어요. 교수님은 안경을 벗으시고 진지한 표정으로 저를 바라보셨습니다. 일본에서 배운 역사와 한국에서 배우는 역사가 너무 달라요. 어느 쪽이 진실인지 혼란스러워요. 박지원 교수님은 잠시 생각에 잠기시더니 부드러운 목소리로 말씀하셨어요. 역사는 때로 관점에 따라 달라 보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증거와 사실은 명확하죠.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다양한 자료를 비교하고 객관적으로 판단하는 것입니다. 교수님은 책장에서 한 권의 책을 꺼내셨어요. 일본 역사학자가 쓴 일제강점기의 재조명이라는 책이었습니다. 이 책은 일본 학자가 쓴 것이지만 식민지배의 실상을 객관적으로 다루고 있어요. 역사 연구는 국적을 초월해야 합니다. 저는 조심스럽게 책을 받았어요. 교수님은 계속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카나데 학생, 당신은 매우 용기 있는 일을 하고 있어요. 자신이 믿어왔던 것에 의문을 품고 진실을 찾아 나서는 것. 쉬운 일이 아니죠. 하지만 교수님, 일본으로 돌아가면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주변 사람들은 이해하지 못할 거예요. 교수님은 잠시 침묵하시다가 말씀하셨어요. 역사적 진실을 마주하는 것은 고통스러울 수 있어요. 하지만 그것이 화해와 미래로 나아가는 첫걸음입니다. 일본과 한국 양국이 서로를 이해하고 존중할 때 비로소 진정한 평화가 올 거예요. 교수님의 말씀이 깊이 와닿았어요. 저는 책을 품에 안고 고개를 숙였습니다. 카나데 학생, 역사는 단순히 과거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가 현재를 이해하고 미래를 만들어가는 데 필요한 지혜예요. 언제든 질문이 있으면 찾아오세요. 감사합니다, 교수님. 연구실을 나오면서 이상하게도 마음이 가벼워졌어요. 혼란은 여전했지만 진실을 찾아가는 여정에 함께 해주는 사람들이 있다는 사실이 위로가 되었습니다. 교수님께 받은 책을 들고 저는 학교 도서관으로 향했어요. 늦은 시간이었지만 도서관은 여전히 공부하는 학생들로 분주했습니다. 조용한 구석 자리를 찾아 앉았어요. 일제강점기의 재조명이라는 책을 펼쳤습니다. 일본 역사학자 나카무라 교수의 저서였어요. 첫 페이지부터 저는 깊이 빠져들었습니다. 나카무라 교수는 일본 정부의 공식 입장과는 다른 시각으로 식민지배 시기를 기록하고 있었어요. 일본군 위안소는 군 당국의 직접적인 관여 하에 설치된 성노예 시스템이었다. 제가 일본에서 배웠던 내용과 너무나 달랐어요. 위안부는 상업적 매춘부였다라는 문구가 교과서에 있었던 것 같은데 가슴이 무거워졌습니다. 책을 읽으면서
도서관 데이터베이스를 검색해 더 많은 자료를 찾았어요. 한국 역사학자들의 연구도 있었고, 미국, 영국 등 제3국 학자들의 논문도 찾을 수 있었습니다. 특히 미국 의회 문서보관소에서 발견된 일본군 위안소 관련 보고서는 충격적이었어요. 밤이 깊어갔지만 저는 계속해서 자료들을 읽었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배워온 것들이 얼마나 선택적이고 왜곡되어 있었는지 점점 더 분명해졌어요. 카나데? 아직도 여기 있었네. 고개를 들어보니 민지가 서 있었어요. 그녀도 밤늦게까지 과제를 하고 있었나 봐요. 민지. 나 계속 자료를 찾아보고 있어. 일본에서 배운 역사와 너무 달라서. 민지는 제 옆자리에 앉았어요. 책상 위에 펼쳐진 자료들을 살펴보더니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와, 진짜 열심히 찾아보고 있구나. 응. 알고 싶어. 진실이 뭔지. 민지는 잠시 생각하더니 자신의 노트북을 열었어요. 이것도 한번 볼래? 내가 근현대사 수업 들으면서 정리한 자료야. 한일 관계사 연표랑 주요 사건들 정리해놨어. 민지의 도움으로 더 체계적으로 역사를 정리할 수 있었어요. 우리는 밤늦게까지 함께 자료를 찾고 토론하고 때로는 깊은 한숨을 내쉬기도 했습니다. 카나데, 솔직히 처음에는 일본인인 너를 보면서 복잡한 감정이 있었어. 하지만 이렇게 진실을 찾으려는 너를 보면서 생각이 바뀌었어. 민지의 말에 가슴이 따뜻해졌어요. 사실 나도 처음엔 방어적이었어. 내가 배운 모든 것을 부정당하는 것 같아서. 하지만 이제는 알고 싶어. 진실을 마주하고 싶어. 도서관 창밖으로 새벽이 밝아오고 있었어요. 밤새 자료를 찾고 읽으면서 제 마음속에도 새로운 인식이 밝아오고 있었습니다. 일본으로 돌아가면 무엇을 해야 할지, 이 진실을 어떻게 주변 사람들과 나누어야 할지 고민되었지만 한 가지는 확실했어요. 진실을 아는 것은 때로 고통스럽지만 그것이 화해와 미래를 위한 첫걸음이라는 것을. 도서관에서의 밤이 지나고 저는 깊이 고민한 끝에 소셜미디어에 짧은 글을 올렸어요. 한국에서 보고 느낀 것들, 위안부 할머니들을 만난 경험, 그리고 제가 일본에서 배웠던 역사와의 차이점에 대해 조심스럽게 적었습니다. 불과 몇 시간 만에 일본 친구들의 메시지가 쏟아지기 시작했어요. 카나데, 그게 무슨 소리야? 한국 사람들한테 세뇌당한 거 아니야? 위안부는 자발적으로 간 거라고 우리가 배웠잖아. 너까지 한국 편을 들어? 독도는 명백히 일본 영토인데 그런 글을 올리면 애국심이 없어 보여. 친구들의 반응은 제가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강경했습니다. 특히 대학 역사 동아리 친구 유키의 메시지가 가장 날카로웠어요. 카나데, 네가 그런 말을 하다니 정말 실망이야. 그동안 함께 공부해온 역사는 어디 갔어? 한국의 반일 선전에 넘어간 거야? 모두가 저를 비난하는 것 같았어요. 마치 제가 배신자가 된 기분이었습니다. 유키와는 영상통화까지 했는데 그녀는 거의 울먹이며 말했어요. 우리 할아버지는 전쟁 후 한국에서 많은 고초를 겪으셨대. 한국인들이 얼마나 일본인을 미워하는지 알아? 그런데 네가 그들 편을 들다니. 저는 제가 본 것, 들은 것, 그리고 조사한 것들을 설명하려 했지만 유키는 들으려 하지 않았어요. 증거가 있어, 유키. 일본 학자들도 인정하고 있어. 그런 자칭 학자들은 한국에 굴복한 거야. 진짜 일본인이라면 그런 말 안 해. 토론은 점점 감정적이 되어갔고 결국 유키는 통화를 끊어버렸습니다. 다른 친구들도 하나둘씩 저를 SNS에서 언팔로우하기 시작했어요. 한 달 전만 해도 친하게 지내던 친구들이었는데 갑자기 이렇게 멀어질 줄은 몰랐습니다. 마치 제가 다른 세계에 살게 된 것 같은 외로움이 밀려왔어요. 민지가 제 방에 들어와 말없이 어깨를 토닥여 주었습니다. 괜찮아. 진실을 말한다는 건 때로는 외로운 일이야. 그날 밤 저는 일기에 이렇게 적었어요. 진실을 알게 되면 다시는 그 전으로 돌아갈 수 없다. 아픔이 있지만 이것이 성장의 과정인 것 같다. 친구들과의 갈등은 아프고 힘들었지만 그 경험이 오히려 제 결심을 더 굳게 만들었어요. 학기 말 발표 과제를 위해 한일 역사 인식의 차이와 화해의 가능성이라는 주제를 선택했습니다. 확실해? 결코 쉬운 주제는 아니야. 민지가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물었어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내가 직접 경험한 혼란을 통해 다른 학생들도 뭔가 배울 수 있을 것 같아.
발표 준비는 쉽지 않았어요. 단순히 한국 측 자료만 인용하면 편향된 시각이 될 것이고 반대로 일본 측 주장만 담으면 이곳의 친구들이 불편해할 테니까요. 진실되고 균형 잡힌 시각을 제시하는 것이 제 목표였습니다. 민지와 함께 도서관에서 밤을 새우며 자료를 수집했어요. 우리는 한국, 일본, 그리고 미국, 영국 등 제3국 학자들의 연구 논문을 모두 검토했습니다. 이 부분은 좀 민감할 수 있어. 민지가 위안부 관련 슬라이드를 가리키며 말했어요. 하지만 사실은 사실이야. 일본 정부의 공식 입장과 실제 역사적 증거 사이의 괴리를 보여줘야 해. 발표 자료를 만들면서 저는 최대한 감정적이 되지 않으려고 노력했어요. 사실과 자료를 바탕으로 양국이 역사를 어떻게 다르게 인식하고 있는지 분석했습니다. 특히 교과서 비교 부분에 공을 들였어요. 이게 내가 일본에서 배웠던 교과서야. 같은 역사적 사건에 대한 한국과 일본 교과서의 서술을 나란히 배치하니 그 차이가 더욱 명확해 보였습니다. 가장 놀라웠던 건 제3국 교과서와 비교했을 때 일본 교과서의 서술이 얼마나 선택적이고 축소되어 있는지를 확인한 것이었어요. 박지원 교수님도 발표 준비를 도와주셨습니다. 격주로 연구실을 찾아가 진행 상황을 보고하고 조언을 구했어요. 카나대 학생, 이 발표는 단순한 과제가 아니라 당신의 내적 여정이기도 합니다. 솔직하게 자신의 변화 과정도 포함시키는 것이 어떨까요? 교수님의 조언대로 저는 발표 마지막 부분에 제 개인적인 경험과 인식 변화 과정을 담기로 했어요. 처음 한국에 왔을 때의 선입견, 역사 수업과 서대문 형무소 방문에서 느낀 충격, 위안부 할머니를 만난 경험, 그리고 일본 친구들과의 갈등까지. 발표 연습을 할 때마다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이건 단순한 학점을 위한 발표가 아니었습니다. 제 자신의 정체성과 가치관에 관한 이야기였으니까요. 내일이 발표일이네. 민지가 마지막 리허설을 마친 후 말했어요. 긴장돼? 응, 많이. 한국 학생들 앞에서 일본인으로서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게. 잘할 거야, 카나데. 내가 진심으로 준비했잖아. 그날 밤 발표 자료를 마지막으로 점검하면서 제 마음속에는 이상한 평화가 찾아왔어요. 어떤 결과가 나오든 저는 이제 진실을 마주할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발표 당일 아침 저는 평소보다 일찍 일어났습니다. 창문 밖으로 보이는 이화여대 캠퍼스는 여느 때와 다름없이 평화로웠지만 제 가슴은 마치 태풍이 몰아치는 것처럼 격렬하게 뛰고 있었어요. 잘 잤어? 민지가 부엌에서 토스트를 준비하며 물었습니다. 그녀는 발표 당일에 제게 든든한 아침을 먹이겠다며 일찍 일어났더군요. 응. 그냥 그랬어. 1시간마다 깼던 것 같아. 저는 식탁에 앉으며 떨리는 손으로 물 한 잔을 들었습니다. 오늘은 학기 전체를 통틀어 가장 중요한 날이었어요. 단순한 학점을 위한 발표가 아니라 제 자신의 변화와 성장을 모두에게 보여주는 순간이었으니까요. 긴장 풀어. 너는 충분히 준비했어. 그냥 연습한 대로만 하면 돼. 민지의 말이 위로가 되었지만 수업 시간이 다가올수록 불안감은 커져갔습니다. 거울 앞에서 옷매무새를 여러 번 고치고 발표 자료를 3번이나 확인했어요. USB를 가방에 넣었다가 다시 꺼내 확인하기를 반복했습니다. 강의실에 도착했을 때 이미 많은 학생들이 자리에 앉아 있었어요. 박지원 교수님은 앞자리에서 학생들의 출석을 확인하고 계셨습니다. 저는 민지 옆자리에 앉으며 깊게 숨을 들이마셨어요. 오늘 발표자는 시마다 카나데 학생입니다. 한일 역사 인식의 차이와 화해의 가능성이라는 주제로 발표해주겠습니다. 교수님의 소개에 학생들이 일제히 제게 시선을 돌렸어요. 그 순간 제 다리는 마치 젤리처럼 흔들렸습니다. 앞으로 나아가는 걸음마다 심장이 더 크게 뛰었어요. 강단에 서서 노트북을 연결하는 동안 강의실 뒤쪽에서 작은 소란이 들렸습니다. 고개를 들어보니 뜻밖에도 이용수 할머니가 휠체어를 타고 들어오셨어요. 민지의 안내로 할머니가 강의실에 오신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더 놀라운 건 박지원 교수님의 일본인 동료인 야마다 교수님도 함께 계셨다는 거예요. 저는 순간 숨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이런 중요한 인물들 앞에서 발표한다는 생각에 더욱 긴장됐어요. 하지만 이용수 할머니께서 따뜻한 미소로 격려해 주시는 것을 보고 조금씩 마음을 가다듬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시마다 카나데입니다.
일본 도쿄대학교에서 온 교환학생입니다. 제 목소리는 처음엔 떨렸지만 준비한 내용을 이야기하기 시작하자 점차 안정되었어요. 첫 슬라이드는 제가 일본에서 배웠던 역사 교과서와 한국의 역사 교과서를 비교한 내용이었습니다. 일본 교과서에서는 독도, 아니 다케시마라고 부르는 섬에 대해 일본의 고유 영토라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반면 한국 교과서에서는 역사적, 지리적, 국제법적 근거를 들어 독도가 한국 영토임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설명하면서 저는 교실 뒤에 앉아 계신 야마다 교수님의 표정을 살폈어요. 그분은 차분하게 경청하고 계셨지만 눈빛에서 복잡한 감정이 느껴졌습니다. 위안부 문제를 다룬 슬라이드에 이르렀을 때 강의실의 공기가 무거워졌어요. 저는 이용수 할머니를 직접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일본 교과서에서는 위안부라는 단어조차 찾기 어렵습니다. 그러나 수많은 증언과 문서들이 이 역사적 사실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제가 직접 만난 위안부 피해 할머니의 증언은 교과서에 누락된 부분을 생생하게 채워주었습니다. 말을 이어가면서 제 눈에 눈물이 고였어요. 하지만 이건 약함의 표시가 아니라 역사적 진실을 마주한 한 인간의 진심이었습니다. 발표가 중반에 접어들자 학생들의 반응이 달라지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약간 경계하는 듯한 표정이었지만 점차 진지하게 경청하는 모습으로 바뀌었습니다. 특히 제가 개인적인 인식 변화 과정을 이야기할 때는 많은 학생들이 공감의 눈빛을 보냈어요. 저는 한국에 오기 전 일본이 식민 지배를 통해 한국의 근대화에 기여했다는 교육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서대문 형무소와 독립기념관을 방문하면서 일제강점기가 한국인들에게 얼마나 고통스러운 시간이었는지 깊이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슬라이드를 넘기며 저는 일본과 한국 양국의 주장을 객관적으로 분석하고 제3국 연구자들의 시각도 소개했어요. 편향되지 않은 시각을 유지하려고 노력했지만 진실을 말하는 데는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역사는 승자에 의해 쓰이지만 역사 교육은 진실을 바탕으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부끄러운 과거를 숨기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인정하고 반성할 때 진정한 화해가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발표를 마무리하며 저는 처음 계획하지 않았던 말을 덧붙였습니다. 저는 일본인으로서 역사적 진실을 왜곡하고 은폐한 것에 대해 깊이 사과드립니다. 개인적으로 앞으로 양국의 화해와 이해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발표가 끝났을 때 강의실에는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한 학생이 천천히 박수를 치기 시작했고 이내 모든 학생들이 따라서 박수를 쳤어요. 민지는 눈물을 글썽이며 미소 짓고 있었습니다. 질의응답 시간에 다양한 질문이 쏟아졌어요. 예상대로 날카로운 비판도 있었습니다. 일본 정부가 역사적 진실을 인정하고 사과할 가능성이 있다고 정말 생각하나요? 이런 질문에도 저는 솔직하게 대답했습니다. 쉽지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저와 같이 진실을 알게 된 일본 청년들이 늘어난다면 언젠가는 변화가 올 수 있다고 믿습니다. 가장 감동적인 순간은 이용수 할머니께서 손을 들어 말씀하셨을 때였어요. 카나대 학생, 너 같은 젊은이를 보니 우리의 이야기가 헛되지 않았구나 싶어. 고맙다. 할머니의 말씀에 강의실 전체가 숙연해졌고 저는 더 이상 감정을 억누르지 못하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수업이 끝난 후 야마다 교수님이 다가와 말씀하셨어요. 카나대 학생, 용기 있는 발표였습니다. 불편한 진실을 마주하는 것은 쉽지 않지만 그것이 학문의 시작입니다. 도쿄로 돌아가면 꼭 연락해주세요. 함께 할 수 있는 일이 있을 겁니다. 그날 밤 기숙사로 돌아오는 길에 민지가 내 어깨를 토닥였습니다. 정말 대단했어, 카나데. 오늘 너는 진정한 다리를 놓았어. 저는 하늘을 올려다보며 생각했어요. 이제 저는 과거와 다른 사람이 되었습니다. 더 이상 교과서에 적힌 대로만 믿는 학생이 아니라 진실을 찾아 나서는 연구자로서의 첫걸음을 내디딘 것 같았습니다. 발표 이후 남은 한 달의 교환학생 기간은 믿을 수 없을 정도로 빨리 지나갔습니다. 학기 말 시험과 과제를 마치고 어느덧 짐을 싸는 날이 찾아왔어요. 정말 떠나는 거야? 민지가 침대 위에 놓인 제 캐리어를 바라보며 물었습니다. 그녀의 눈에는 이별의 아쉬움이 가득했어요. 응. 그동안 고마웠어, 민지야. 네가 없었다면 이런 변화를 경험하지 못했을 거야. 룸메이트였던 민지는 이제 그저 한국인 친구가 아니라
제 인생의 중요한 멘토이자 동반자가 되었어요. 그녀와 함께한 모든 순간이 저를 조금씩 변화시켰습니다. 우리 약속하자. 내년에 내가 일본으로 교환학생 갈 때 도쿄 구경 시켜줄 거지? 민지의 말에 저는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한국에 왔을 때와 달리 이제는 기대감이 가득했어요. 민지를 일본에서 맞이하고 진짜 일본의 모습을 보여줄 수 있기를 기대했습니다. 떠나기 전날 밤 박지원 교수님과 수업을 함께 들었던 학생들이 작은 송별회를 열어주었어요. 이화여대 근처 한식당에서 삼겹살과 소주를 마시며 지난 학기를 회상했습니다. 카나다에 처음 왔을 때랑 많이 달라졌어. 수업 동기 중 하나인 지은이가 말했어요. 그래? 어떻게? 처음엔 항상 방어적이었잖아. 그런데 이제는 더 열린 것 같아. 눈빛이 달라졌어. 그 말을 들으며 저는 제 자신이 얼마나 변했는지 다시 한번 실감했습니다. 한국에 올 때만 해도 일본인이라는 정체성에 강하게 사로잡혀 있었지만 이제는 단순한 국적을 넘어 보편적 인간으로서 역사와 진실을 바라볼 수 있게 되었어요. 인천공항으로 향하는 리무진 버스 안에서 창밖으로 지나가는 서울의 풍경을 바라봤습니다. 처음 이 도시에 도착했을 때는 모든 것이 낯설고 불편했는데 이제는 이상하게도 떠나기 아쉬운 마음이 컸어요. 다음에 오면 꼭 남산타워도 가봐야겠다. 스스로에게 약속하듯 중얼거렸습니다. 한국에서의 몇 개월은 역사 공부와 진실 탐구로 바빠서 정작 관광은 거의 하지 못했거든요. 공항에 도착해 수속을 마치고 출국장으로 향하는 길에 민지가 작은 선물 상자를 건넸습니다. 비행기에서 열어봐. 너무 한국적인 거라 일본 세관에서 막을지도 몰라. 그녀의 장난스러운 말에 웃었지만 곧 진지한 표정으로 바뀌었어요. 정말 고마워 민지야. 너는 내 인생에서 정말 중요한 친구가 됐어. 우리는 마지막으로 꼭 안았습니다. 그리고 출국장으로 향하는 제 발걸음은 묘하게도 처음 한국에 도착했을 때보다 더 무거웠어요. 비행기 안에서 민지의 선물을 열어보았습니다. 안에는 작은 위안부 평화의 소녀상 미니어처와 함께 손글씨로 쓴 편지가 들어있었어요. 카나다에게 용기 있는 친구에게 내가 한국에서 배우고 느낀 모든 것을 잊지 말아줘. 언젠가 우리 두 나라가 진정으로 화해할 수 있는 날이 올 거야. 그날이 올 때까지 우리는 계속해서 진실을 말해야 해. 항상 응원할게. 마이너스 민지가 편지를 읽으며 눈물이 흘렀습니다. 손가방에서 손수건을 꺼내 눈물을 닦았어요. 그때 시선이 손수건 끝에 자수된 글자에 닿았습니다. 유관순 열사 기념관. 서대문 형무소를 방문했을 때 기념품으로 샀던 손수건이었어요. 잊지 않을게. 창밖으로 점점 멀어지는 한국 땅을 바라보며 마음속으로 다짐했습니다. 몇 시간 후 도쿄 하네다 공항에 도착했습니다. 출구로 나오자 부모님이 반갑게 손을 흔들고 계셨어요. 엄마는 제 모습을 보자마자 달려와 꼭 안아주셨습니다. 우리 딸 많이 컸구나. 아버지는 여전히 약간 어색한 표정이었지만 짐을 받아들며 조용히 말씀하셨어요. 한국 생활은 어땠니? 그 질문에 어떻게 대답해야 할지 잠시 고민했습니다. 3개월 전 같았으면 그저 별거 없었어요 라고 대충 넘겼을 텐데 이제는 달랐어요. 많은 것을 배웠어요, 아버지. 집에 가서 천천히 이야기해도 될까요? 집으로 돌아가는 차 안에서 엄마는 계속해서 한국에서의 생활에 대해 물어보셨고 저는 음식과 대학 생활에 대한 이야기로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역사인식에 대한 이야기는 아직 꺼내지 않았어요. 그건 더 깊은 대화가 필요한 주제였으니까요. 집에 도착해 제 방에 들어서자 모든 것이 그대로였지만 왠지 달라 보였습니다. 벽에 걸린 일본 전통 그림, 책장에 가지런히 정리된 역사 교과서들. 특히 책장 맨 윗칸에 있는 고등학교 역사 교과서가 눈에 들어왔어요. 조심스럽게 그 교과서를 꺼내 펼쳐보았습니다. 독도에 관한 부분, 위안부에 관한 짧은 언급 혹은 누락, 일제강점기를 식민통치라고 부드럽게 표현한 단어들. 이전에는 당연하게 받아들였던 내용들이 이제는 선명한 왜곡으로 보였어요. 이제 뭘 해야 하지? 침대에 앉아 생각에 잠겼습니다. 문득 유키와 다른 친구들이 떠올랐어요. SNS를 통해 갈등을 겪었던 친구들과 다시 만나면 어떻게 될까? 그들에게 제가 경험한 진실을 어떻게 전해야 할까?
그날 밤 할머니께 전화를 드렸습니다. 카나데, 한국에서 잘 지냈니? 네, 할머니. 정말 많은 것을 배웠어요. 할머니가 편지로 말씀해주신 이야기. 실제로 그런 할머니들을 만나고 왔어요. 전화기 너머로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랬구나. 용기를 내줘서 고맙구나, 카나데. 할머니의 목소리에서 안도감이 느껴졌어요. 마치 오랫동안 감춰온 비밀의 짐을 조금이나마 내려놓은 듯한 목소리였습니다. 할머니, 제가 이 이야기를 다른 사람들에게도 알리고 싶어요. 괜찮을까요? 그래, 카나데. 지금이 바로 진실을 말할 때란다. 할머니 세대가 하지 못한 일을 너희 세대가 해야 해. 통화를 마치고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도쿄의 밤하늘은 서울의 그것과 다르지 않았어요. 같은 별들이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내일부터는 새로운 도전이 시작될 것입니다. 한국에서 배운 진실을 일본의 친구들과 나누고 어쩌면 더 큰 변화를 위한 씨앗을 심는 일. 쉽지 않을 것이지만 이제 저는 그 길을 걸어갈 용기가 생겼습니다. 한국에서 돌아온 지 1년이 지났습니다. 도쿄대학교 캠퍼스는 벚꽃이 만개한 아름다운 봄을 맞이하고 있었어요. 저는 국제관계학과 4학년 학생으로 졸업 논문을 준비하며 바쁜 나날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카나데, 프로젝터 준비됐어. 이제 시작해도 될 것 같아. 유키가 강의실 앞에서 손을 흔들었습니다. 그녀는 제가 한국에서 돌아온 후 처음에는 여전히 거리감을 두었지만 차츰 제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지금은 한일 청년 역사 대화 모임의 공동 창립자가 되었습니다. 오늘 참가자가 몇 명이나 되지? 제가 물었어요. 30명 정도? 생각보다 훨씬 많아. 내 SNS 포스팅이 꽤 화제가 됐나 봐. 강의실 문이 열리고 학생들이 하나둘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일본 학생들뿐만 아니라 한국에서 유학 온 학생들도 보였어요. 심지어 야마다 교수님의 소개로 몇몇 역사학과 교수님들도 참석하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한일 청년 역사 대화 모임 3번째 모임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제 목소리는 1년 전보다 훨씬 자신감 있게 울려 퍼졌어요. 더 이상 누군가의 시선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오늘은 특별히 한국에서 손님이 오셨습니다. 제 친구이자 이화여대 역사학과 학생인 김민지를 소개합니다. 민지가 앞으로 나와 정중히 인사했습니다. 그녀는 약속대로 이번 학기에 도쿄대학교로 교환학생을 왔고 함께 이 모임을 이끌어가기로 했어요. 안녕하세요. 시마다 카나데와 함께 이 자리를 마련하게 되어 기쁩니다. 저희는 단순히 과거의 상처를 들추는 것이 아니라 서로를 이해하고 함께 미래를 그려가기 위한 대화를 나누고자 합니다. 슬라이드쇼가 시작되었습니다. 첫 화면에는 지난 겨울 우리가 함께 방문했던 야스쿠니 신사와 서대문 형무소 사진이 나란히 놓여 있었어요. 두 장소 모두 각국의 역사 인식이 뚜렷하게 드러나는 상징적인 공간이었습니다. 역사는 다양한 관점에서 바라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역사적 사실 자체는 변하지 않아요. 우리는 객관적 사실을 바탕으로 서로의 아픔을 이해하고 공감하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발표를 진행하면서 저는 지난 1년간의 변화를 떠올렸습니다. 일본으로 돌아온 직후 친구들과 다시 관계를 맺는 과정은 쉽지 않았어요. 많은 친구들이 제가 한국에 세뇌당했다고 생각했고 일부는 아예 연락을 끊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포기하지 않고 대화를 이어갔어요. SNS에 한국에서의 경험과 역사적 자료를 꾸준히 공유했고 점차 관심을 보이는 친구들이 늘어났습니다. 특히 야마다 교수님의 도움으로 학내 세미나를 열게 되면서 더 많은 학생들에게 다가갈 수 있었어요. 지난 학기 저희는 위안부 문제에 관한 일본 교과서와 한국 교과서의 차이를 살펴봤습니다. 오늘은 강제징용에 대한 각국의 시각 차이를 알아보려고 합니다. 민지가 프레젠테이션의 다음 부분을 이어받았습니다. 그녀는 한국 측 자료를, 저는 일본 측 자료를 번갈아 소개하며 균형 잡힌 시각을 제시하려 노력했어요. 토론이 활발해지면서 한 일본 학생이 조심스럽게 질문했습니다. 저는 일본이 과거의 잘못을 사과해야 한다는 점에는 동의합니다. 하지만 언제까지 계속 사과해야 하나요? 이미 여러 번 사과했는데도. 한국은 계속 더 많은 사과를 요구하는 것 같아요. 긴장된 분위기가 흐르는 가운데 민지가 차분하게 대답했습니다. 중요한 건 형식적인 사과의 횟수가 아니라
진정성과 실천이라고 생각해요. 예를 들어, 교과서에서 역사적 사실을 제대로 가르치고 피해자들에게 실질적인 보상이 이루어질 때 그 사과는 의미를 갖게 됩니다. 저도 덧붙였습니다. 독일과 유대인들의 관계를 생각해 보세요. 독일은 홀로코스트에 대해 명확히 인정하고 교육하고 기억하기 위해 노력합니다. 그것이 바로 진정한 사과의 모습이 아닐까요? 토론은 때로는 열정적으로, 때로는 감정적으로 이어졌지만 서로를 비난하기보다는 이해하려는 노력이 느껴졌어요. 이 시간의 모임이 끝날 무렵 야마다 교수님이 손을 들어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오늘 이 자리에서 희망을 봅니다. 카나데 학생과 민지 학생이 보여준 것처럼 젊은 세대가 바로 변화의 주역이 될 것입니다. 역사는 과거에 묶여 있는 것이 아니라 미래를 위한 교훈이 되어야 합니다. 모임이 끝난 후 몇몇 학생들이 다가와 추가 질문을 하거나 다음 모임에 대해 물었습니다. 특히 한 1학년 학생은 진지한 표정으로 말했어요. 시마다 선배, 저도 한국에 교환학생으로 가보고 싶어요. 어떻게 준비해야 할까요? 그 질문에 미소가 지어졌습니다. 변화는 이미 시작되고 있었어요. 교실을 정리하고 나오면서 민지가 제 어깨를 톡톡 쳤습니다. 잘했어, 카나데. 오늘 분위기 정말 좋았어. 응, 생각보다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보이는 것 같아. 특히 1, 2학년 학생들이. 민지는 잠시 생각에 잠기더니 말했습니다. 내일 이용수 할머니께 전화드릴 거야. 혹시 다음 학기에 도쿄로 초청해서 증언 행사를 열면 어떨까? 그 제안은 도전적이었지만 동시에 큰 의미가 있을 것 같았어요. 한국에서의 경험을 떠올리며 저는 확신을 가지고 대답했습니다. 좋은 생각이야. 내가 야마다 교수님께 상의해 볼게. 아마 학교 측의 협조도 필요할 테니까. 캠퍼스를 걸어 나오며 우리는 앞으로의 계획을 나누었습니다. 한일 청년 교류 프로그램, 공동 역사 교재 제작, 그리고 양국의 고등학생들을 위한 역사 캠프까지. 꿈은 점점 커져갔어요. 석양이 물든 하늘을 바라보며 저는 문득 1년 전 서울의 하늘을 떠올렸습니다. 그때는 혼란과 갈등 속에 있었지만 지금은 명확한 목표와 신념을 가지고 있었어요. 카나데, 넌 정말 많이 변했어. 민지의 말에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나도 그걸 느껴. 이제는 누군가 한국에 세뇌당했다고 해도 전혀 상처받지 않아. 오히려 자랑스럽게 느껴져. 내가 진실을 마주할 용기를 가졌다는 사실이. 도쿄 거리를 걸으며 우리는 여전히 많은 도전과 장애물이 있을 것임을 알고 있었습니다. 양국 간의 역사적 갈등은 하루아침에 해결될 수 없는 깊은 상처였으니까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한 걸음씩 나아가고 있었습니다. 서로를 이해하는 것부터 시작하는 거야. 제가 말했습니다. 그래, 그리고 진실을 인정하는 용기. 민지가 덧붙였어요. 그날 밤 일기장에 몇 줄을 적었습니다. 오늘도 작은 변화를 만들었다. 한 사람씩, 한 마음씩 우리는 서로를 향해 다가가고 있다. 이것이 진정한 화해의 시작이 아닐까? 역사는 우리를 갈라놓을 수도 있지만 또한 우리를 연결해줄 수도 있다. 한국에서의 경험은 내 인생의 전환점이 되었다. 이제 나는 그 경험을 바탕으로 더 많은 사람들에게 다가가고 싶다. 진정한 화해를 꿈꾸며 오늘도 한 걸음 더 나아간다. 창밖으로 보이는 도쿄의 밤하늘에는 별들이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같은 하늘 아래 서울에서도 누군가 이 별들을 바라보고 있을 거예요. 서로 다른 역사를 배웠지만 같은 미래를 꿈꾸는 우리들. 언젠가 진정한 화해의 날이 올 것이라고 믿으며 저는 내일을 위한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습니다. 지금까지 시마다 카나데 씨의 사연이었습니다. 단순히 교환학생으로 한국에 왔다가 자신이 알던 역사와 마주한 진실 사이에서 갈등하며 성장한 한 일본 여대생의 이야기였습니다. 우리가 배우는 역사는 때로는 불완전할 수 있고 진실을 마주하는 것은 쉽지 않은 일입니다. 하지만 카나데 씨처럼 용기를 내어 편견을 넘어서면 진정한 이해와 화해의 길이 열릴 수 있다는 희망의 메시지를 전해주었습니다. 여러분도 인생에서 기존의 생각이 완전히 바뀌었던 순간이 있으셨나요? 그 경험이 여러분을 어떻게 변화시켰나요? 댓글로 여러분의 이야기를 나눠주세요. 다음 이야기도 기대해주세요. 좋아요와 구독 한 번씩 눌러주시면 더 좋은 감동 사연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코리아 원더풀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